예, 90일 넘게 추경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미단은 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대일 규탄 결의안도 없이 빈손으로 출국하는 방미단,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전국 상황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회 의원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회 상황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답하지만요, 저희들이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뤄보죠. 특히 추경안 처리 6월 국회는 이미 갔고요. 7월 임시국회 소집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일 규탄 결의안 지난번 외통위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가지고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국회를 계속 바라보고는 있지만 굉장히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 말을 더 보탤 필요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더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건 예. 그러면서도 세비 1,000만 원 이상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는 지점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민생이 파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생이 파탄 지경이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민생이 파탄이면 여당,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기 전에 파탄된 민생에 수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은 빨리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민생은 파탄인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서민과 같은 수준의 생활, 서민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추경안을 이렇게 오래 붙잡고 통과 안 시키는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대국민 감수성, 예. 그 서민 감수성이라는 건 허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 그런데 민생이 어렵다. 그래서 뭐 재예산과 민생 예산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항하는 추경 우리가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추경 액수 더 늘리겠다라고 해보십시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보고 그러면 또 나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당이 국정 운영에 기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링 위에서 싸우도 보기 전에 뭐 개천항에서 멱살잡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뭐 국회에 들어가서 뭐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뭐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최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거겠죠. 왜 이렇게 자꾸 대치적 상황만 나타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일 관계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추경 문제 이 급한데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정치가 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념과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싸워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하는 건데 예. 어떻게 싸우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야 막론하고 지금 상황에서 꼭 싸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이럴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적폐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수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이제 상당히 그 야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증폭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라든가 뭐 자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패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고 그와 관계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부분, 이런 어떤 외적인 문제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따개 때려놓고 다시 달래고 사탕 주고 또 따개 때려놓고 다시 사탕 주고 달래고 이래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겠느냐, 악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종의 야당의 입장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감정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누가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걸 감정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물론 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명분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깊게 고립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계속 그 화면으로 볼턴 보좌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한 10시 40분 정도에 국방부를 찾아서 정경도 국방장관을 만나서 회동을 하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함께 만난 걸로 보입니다. 만나서 회동을 하고 한일 중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턴 보좌관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방미단 그리고 방일단을 꾸려서 이제 이런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에서 이제 표류하다 보니 이 규탄 결의안 채택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 없이 이제 빈손으로 이제 방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힘이 실려서 이제 방위를 하고 방미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면목이 없는 상황이죠, 국회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잡을 것은 적폐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자유한국당에서 인지해야 돼요. 적폐 수사에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수사를 시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제 삼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이었다는 점. 네, 그리고 당시에 황교안 현재 대표는 국무총리였고요. 그 이후에 권한대행을 하면서 사실상 적폐 수사를 지휘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혼동하시니까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수렁에 빠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국회가 대일 규탄 결의안 하나도 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참 답답한 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게 저는 문재인 정부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누적돼 왔던 경제 구조 재편의 결과 자영업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자영업은 여론 형성하는 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야당으로서는 점수 따기 좋은 기회. 그다음에 이런 외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당이 스탠스를 잘 취하면 점수를 딸 수 있는데 완전히 지금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꼬였냐?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를 하다가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도 그렇고 다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예요. 심지어 오늘은 야당의 대변인이 일본을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멘트를 하고 그 멘트를 왜 했나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자락을 깐 거였어요. 그래서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이 부분을 다시 돌아보고 이것을 모든 사안에 적용하는 게 옳은가를 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규탄 결의안 하나 채택 못하고 뭐 그래도 방미해야죠. 해야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늘 싸워요. 여야는. 그리고 여야의 싸움이 대안 없이 계속 싸우고 갈등이 심해졌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결과를 겪었는지 한 번은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이 좋은 기회에 좀 역사책도 한번 들춰보시고 예. 제발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에서 벗어나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뭐 여야가 주당적으로 방미단 또 방일단은 31일 정도에 갑니다만 구성해서 간다고 합니다.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정치권 상황이 외교 상황과 맞물려 있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나연 앵커가 잠깐 설명했는데 볼턴 보좌관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 아마 이 시간에 만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만날 것 같은데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오늘 비공개동으로 아침에 만났다고 해요.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안보 관련해서 한국당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가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 외교 쪽에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미국 조야 쪽에 상당히 폭넓은 그런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첫 번째 고려해 봤을 때 볼턴 보좌관과도 어느 정도 인맥이 통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뭐 사적이든 공적이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만나서 우리 입장을 들어달라. 그런 뭐 요청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볼턴
볼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미치는 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이제 의지를 가지고 뭐 호르무즈라든가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왔겠습니다만 예. 안보적 측면에서 안보 보좌관으로서 보수 정당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어떤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정부 측과는 상당히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턴 입장에서도 뭐 괜찮은 그런 입장이고 특히 뭐 한국당에서도 뭐 이 부분은 안보 보좌관에게 한국당에 대한 입장 이건 뭐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것이죠. 방금 최님께서 이제 저기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당이 계속해서 친일, 그러니까 이건 뭐 프레임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권에서 굉장히 싫어할 만한, 청와대 싫어할 만한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한국당을 발목 잡고 지금 최저인 지지율 하락세를 더 이끄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가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본질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친일이냐 반일이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이 한국당 보고 당신들은 친일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친일적 행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친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반일로 이야기하는 건 참 쉽거든요. 그러나 반일 외에 다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과 특수한 관계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친일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프레임에 덮어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한국당은 여기 이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항을 해야 되는데 본질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한국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 쪽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 쪽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나오는 이 부분들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또는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본질이 있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전국을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전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친일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외교적인 노력을 했느냐, 즉 컨티전스 플랜을 만들어 놨느냐 이런 원인적인 부분,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가려지고 모든 것이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같이 지니까 이 부분의 입장에서는 한국당으로서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친일이 아니고 합리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프레임으로 갖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예. 조국 민정수석 SNS 활동이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SNS 활동 좀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기 때문이다. 혹은 여권 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단 활동 중단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게 얘기거리가 됩니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소위 보수 세력의 가장 큰 문제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난이 국민 스포츠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권위주의가 없어졌어요. 그럼 권위주의가 권력을 안 휘두르는 것으로만 없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흐름은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죠. 그럼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데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하는 참모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형식을 잡고 물고 늘어지니까 속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아, 권력은 음험해야 돼? 음지에서 활동해야 돼. 지금 조국 수석은 전혀 다른 문법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인데 형식을 갖고 문제 삼으니까 저 기준은 뭐야? 이렇게 국민들 속에서 소통을 중시하는 국민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거고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집중해야 될 건 그럼 조국 수석이 말하는 내용이 어떤가예요. 근데 조국 수석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자세히 보시면 법률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이렇게 다르다. 역사적으로 이랬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논란 때문에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친일 논란에서 벗어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그걸 택하셔야 하는데 이걸 자꾸 있지도 않은 대통령 부친의 친일 논란까지 끌어내려고 하니 이거 나 친일 아니야 하다가 친일의 수렁 속에서 헤매는 걸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예.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리 정부가 보니까 외교적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거기에 힘 보태겠다. 정부는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대안이 뭔지 아세요? 아베 만나라, 특사 보내라 이런 거예요. 그 특사 보내라는 건 일본이 또
뭐 천황 뭐 할 때 일왕즉위식인가 할 때 보내라. 일본하고 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 예. 친일 프레임이 아니라고 할수록 더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럼 조국 수석이 SNS에 올리는 그 내용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질문이 그게 아니죠. 의중이 포함됐다. 이건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참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 네. 최현님 말씀은 이전에 없던 모습이기에 국민들이 낯설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교수님께서.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소통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이 부분, 그 소통의 방법이 뭐냐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결론은 소통은 정성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어떤 정성적 노력을 기울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 봐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국가 운영, 즉 국정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또는 뭐 자주 이렇게 국정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실 여야가 특히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때 이제 야당을 한 팀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소통에 대한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소통을 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야당이 쉽게 박수를 치면서 그래 맞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치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느냐.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자꾸 감정의 고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단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때 통합을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쉽게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통이 정성이 되시 그동안 노력들이 그렇게 해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들 더군다나 뭐 소득주도 성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야당 공세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국가 위기적 상황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일목요연하게 또는 일치단결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근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포털에 들어가셔서 자유한국당 발 기사를 보십시오. 제목이 다 대통령 비난, 조국 비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수렁에서 못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라는 거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좀 드려볼게요. 글쎄요, 7월 말인데요. 직장인들 본격적 휴가 시즌이죠. 지금 한일 갈등 문제, 또 여러 가지 외교 상황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는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수보위에서도 국내 휴가를 독려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참모, 정부 고위 인사, 장관급들 지금 상황에서 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일 듯해요. 뭐 이걸 좀 여기저기 알아볼까 하다가 예. 이게 뭐 알아볼 일이냐. 네, 휴가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가시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 사안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안이 또 발생했을 때 행동해야 될 사람들은 뭐 안 가지 않을까. 예. 뭐 그 정도이지 이게 막 그렇게 이럴 때 대통령께서 왜 휴가가 또 야당이 이렇게 나올까 뭐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가시는 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상황을 너무 또 안 가시면 일본 쪽에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휴가를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냐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이 실질적으로 뭐 극변한 어떤 정세라든가 위기적 상황 때문에 휴가를 안 간 경우가 많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휴가를 반납하거나 휴가를 아예 가지 못하거나 또는 일정을 축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대통령 휴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휴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국정 안정에 또는 국민들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점은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 상당히 나이브한 대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간단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본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심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휴가를 간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충돌됐다는 것은
그 본연의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휴가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휴가를 가서 안정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박한 상황이니만큼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를 모을 수 있는 메시지로서 휴가를 안 가는 것이 맞다라는. 예전에 청와대 계셨는데 지금 뭐 청와대 참모장 똑같은 판단하는 그렇게 거죠. 건의를 똑같은, 들으실 생각이 있다 이 똑같은 말씀이시죠? 글이죠. 예, 알겠습니다. 상황은 좀 변화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같은 최현님 말씀은. 예. 예, 국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발판이 됐었던 정개특위위원회 뭐 이런 복귀 그리고 정개특위위원장을 이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맡기로 한 상황인데 이제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1소위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한국당, 민주당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임위가 있고 특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 회의고 그다음에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는 보통 상임위는 법안 심사 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경우는 다뤄야 될 사안이 카테고리가 사실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제1소위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1소위 위원장이 위원장 맡아서 정개특위 소위 안 열면 이 법안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잡아봤자 소용도 없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소위 위원장은 정의당이 맡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의원이었는데 거대 여야의 국회 열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사실 심상정 위원장은 의문에 뭐 한 100회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발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은 당연히 심상정 의원이나 정의당이 하는 게 순리 같은데 혼자 이렇게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하죠. 왜냐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계 개편 관련해서 선거제 법안을 관련해서 상당한 개입이 있었고 또 여기에 충분한 안이 반영이 됐고 정상적으로 올라왔다 그러면은 뭐 심상정 정의당 의원께서 맞는 것도 뭐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국당의 의견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었고 또 여기에 패스트트랙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었고 밀실이다. 즉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그 속기록도 없다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고 또 여기에 상당 권한을 가진 소위원장마저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정의당에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한국당은 자당 패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제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외형적 요건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 한국당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마찬가지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야 공조가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한국당이 소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뭐 장제원 의원의 후보 물망도 그것도 물론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야당과의 공조 체제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좀 불미스러운 일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뭐 다 물 건너갔다 상황이 분당은 이미 다 이전부터 물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또 이번 상황에서 조기 귀국 그러니까 뭐 예정은 9월 정도로 잡혀 있었지만 이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안철수 전 의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창당 대주주이잖아요.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혼돈에 휩싸여 있고 한치 앞길을 내볼 수 없는 상황이면 이럴 때 주주총회 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창당 대주주들이 모여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합 집산은 민주당 쪽 전공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주당이 더 이상 이합 집산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 이유는 어떤 순간에 국민의당이 분당되어 나가면서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것. 예, 그러니까 결국 정당이라는 건 이념과 목적이 동일한 자들의 결사체지 이념적 지향과 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집단이 정당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른미래당은 나무에 연이 걸린 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게 어떤 꼴이냐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거취를 정해줘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 체제가 그대로 버티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도 독일에서 조기 귀국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뭔가 상황이 정리가 돼야 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